예, 반갑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 대산면은 제가 북면에서 창원 대산면까지는 10분,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대산 쪽에서 재배되는 원예 작물들은 우리나라 전 국토로 보면 큰 강이 흐르는 곳에는 어디든지 토질이 좋아서 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일조량 좋고 이러기 때문에 과거에 재배하던 원예 작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규모화되고 이렇게 과학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예 작물이 좀 어렵습니다. 원예 작물이 지금 우리 여기 온 분들이 감자를 배워야 됩니까? 당근을 배워야 됩니까? 수박을 배워야 됩니까? 호박을 배워야 됩니까? 감자, 당근, 수박. 예. 그 작물들은 우리나라의 계절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계절을 잘 끄집어내면 우리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가지도 있네, 고추도 있어. 네. 자, 우리가 심는 게 고추. 겨울에 돼야 또 이제죠. 가지. 이것도 겨울이죠. 오이는 안 하죠. 오이는 없어요. 이제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수박 있고요. 당근, 감자. 요것들이 산다고 해서 12달 속에 살지 될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계절의 축을 나누면 1년 12달 잡아야 돼요. 12달에서 어느 작기에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비료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료량. 그 비료량이 12월 31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0일, 9월 30일, 7월, 8월, 12월, 11월. 자, 이 12달을 보면 우리가 재배되는 계절은 춥고 덥고 제일 추운 1월 15일이 있는가 하면 제일 더운 7월 15일이 있다. 이건 뭐냐? 겨울의 중심과 여름의 중심. 겨울은 얼마고 여름은 얼마나 거죠? 겨울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겨울. 2월 15일. 12월 15일. 두 달. 그 다음에 여름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우리는 이 고온기에는 작물을 재배 안 할 겁니다. 그죠? 이것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간을 지나면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돼 있어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약 12여 년 전에 6월 30일 지나서 이틀 뒤에 7월 3일에 노지 물을 2,400평을 북면에 심어서 성공을 시켜요. 우리는 여기 잘 안 심죠? 우리가 7월 10일 안에 노지 물을 심으면 돈이 되는데 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신이 없고 해보니까 실패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저는 무대포에서 다 성공시켜요.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과 봄은 4월 15일에 봄의 중심이고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9월 15일부터 10월 11월 15일까지 가을, 봄은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 여름, 자, 우리가 이 계절을 나눠놓고 나면 여기에서 우리가 줘야 될 비료량이 다릅니다.
줘야 될 비료량. 겨울에는 우리가 재배되는 하우스 고추의 비료량, 척경기로 척경해서 비록 이시값, 기술센터 토양 분석표에 나와요. 겨울에는 일조량이 짧기 때문에 양을 많게 짧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시값이 2.7이라는 숫자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건 제가 전국을 돌면서 개발해낸 거예요. 사계절에 비로 먹는 양을 개발해낸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봄, 가을엔 이 선상에서는 하우스에 2.1의 비료량이 제일 좋더라. 노지는 2.5의 비료량이 정했더라. 이 이하입니다. 여름에는 1.8 이하. 그럼 계절에서 비료량이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계절의 이 시값이 비료량이 식물이 먹고 견딜 수 있는 비료량. 그럼 요 선상을 넘어가면 잎이 오그러져요. 근데 비료 한 포는 또 달라요. 우리가 또 토양 분석을 또 하겠지만, 가리는 고온, 따뜻한 성질가 있어요. 더워요, 여름에. 질소는 저온, 요소는 저온이죠. 설탕은 저온에도 좋고 고온에도 좋고 효과를 많이 발휘한다. 이건 두 개 다 효과를 발휘한다. 요건 반대죠. 여름에는 질소가 시원해서 작물을 많이 도움을 주는데 겨울에는 질소가 많으면 추위를 타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익히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토양이 또 달라요. 집집마다 약간씩 달라요. 토양은 정질토, 중정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이 네 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비료량 때문에 흡착이 되는 양이 다르더라. 비료를 많이 주니까 잘 되는 밭이 있고 많이 주니까 안 되는 밭이 있어요. 비료의 양은 제각각 달라요. 왜? 토양 알갱이 입단 크기 때문에 다르더라. 그래서 사과나무에 시험해보니까 정질토는 1년에 비료를 2포에서 3포 사주기 나와요. 그런데 중정질토는 1년에 4포에서 5포 먹어야 돼요. 중사질토는 100평에 7포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비록 완전히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양의 정질수이냐 중질수에 따라서 비료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평에 비료 속효성 바로 녹는 비료, 우리가 복합비료는 속효입니다. 코팅 비료가 완효성이지. 속효성 비료 한 포를 쓰면 이 C는 0.8이 올라가요. 이 C가. 근데 이건 조금 집집마다 차등이 달라요. 근데 공급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C 측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 기준을 감안해서 하면 속효성이 이래 나오면 완효성 비료는 완효성은 0.2에서 0.3의 이 C가 나오더라. 이건 달라요. 아주 작죠. 그러면 완효성을 낼 때는 마늘밭에 100평에 6포를 엮어 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비료는 열 수 있는데 결과는 누구든지 보장을 못하죠. 그러면 이 C가 왜 너무 따라요? 이 C가 왜? 전기 전도요. 토양 분석표 맨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비료를 줬을 때 측정을 하면 나옵니다. 이제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중국부 시대는 끝난 거죠. 이렇게 나오죠.
5초 안에 답이 나올 일이죠. 저 손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비로가 얼마나 있었다 수분하고 이미 답이 나왔어요. 수분은 99.9, 비로량은 20, 전기가 흐르는 건 0.95. 그럼 비로 한 포가 0.8이죠. 비로 한 포보다 많은 양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는 25도. 그러면 비료를 줘서 계속 공급하는 거죠. 그럼 요 같은 경우는 감자에 비료가 낮다. 더 줘야 된다. 왜? 계절적으로 우리는 겨울에 할 때는 비료량이 더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적정인 되집합니다. 북면에 있고. 북면에. 안 까봤습니다. 한국말 말. 극하고 뻗대는 소리 하는데. 이런 요 계절의 매뉴얼을 이 기준값을 설정해내야만이 비료의 기준이 나오는데 측정기를 가지고 않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계속 밭에 적용하면 우리는 주먹구구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측정기한테 물어보면 내가 물을 줄까 말까 옆집 형님도 몰라요. 왜 측정기한테 물어봐야 되냐? 토양 수분 35에서 45%예요. 비료량 나오고 수분량 나왔죠. 단 비료의 성분량만 안 나왔었거든요. 성분량 어디서 해야 되냐? 기술센터에서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퇴비를 사용한다. 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퇴비를 사용하나요? 퇴비 왜 씁니까? 인형공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퇴비가 어떻게 영양공을 보는데? 대륙 담을 겁니다. 예? 아, 요게 이제 또 우리가 한바탕 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퇴비는, 이제는 비료가 많기 때문에, 유기물을 해요. 그럼 퇴비가 살아서 짝짝한 알갱이 있죠? 아주 작은 거. 토양 분석하면 요게 25 내지 35%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요 속에서는 비료가 없는 유기물이죠. 근데 우리가 요 퇴비를 썼을 때 좋으냐 나쁘냐 따져봐요. 근데 닭똥을 주면 농사 망친다. 왜? 소금이 많았어. 근데 우리 밭에 인상가리가 가다돼 있는데 개분을 주면 이게 짜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밭이 음달이고 좀 춥다. 추운데 원성 가리가 많은 개분을 쓰면 좀 잘 돼요. 그러다 그것도 누이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리, 유기물은 여기에서는 요소 비료, 질소가 달라붙는 집이에요. 얘는 유기물에 우리가 요소 비료를 주면 질소, 요는 마이너스, 얘밖에 집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원소가 안 바뀌어요. 얘들은 뭐냐? 플러스 전극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토양 마이너스에 얘는 잘 붙어요. 우리가 토양. 얘와 얘는 결합이 돼요. 합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줬던 인산가리 칼슘은 요딴 많아요. 제주도에서 4년 동안 요소만 적고 해도 또 남아있더라고요. 올해 5년차에 또 요소만 적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요것도 이 플러스 전극이 토양에서 결합돼 딱딱 달라붙어 딱딱 잡고 있어. 잡고 있으니까 4년 동안의 요소만 줘도 또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왜 남아있냐면 우리가 비료를 잡혀주면 이파리가 여기서 물방울 동그랗게 하면 똥 떨어져요.
얘가 비를 듣게 되면 배고파서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릴 때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여기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 나와요. 그다음 또 뭐가 나오냐? 요소를 먹고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와요. 단백질. 여기 떨어지긴 하고 여기 달라붙으면 이렇게. 달라붙으면 요거에 의해서 뭐가 병이 생기냐? 잿빛이 생겨요. 잿빛 곰팡이. 잿빛 곰팡이는 왜 생겼냐? 질소를 적게 해줘서 입 두께가 얇아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서 생긴 일이다. 잿빛 곰팡이 주변이. 그 다음에 흰가루병. 흰가루병은 잎의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탄수화물 부족. 탄수화물 부족. 입 속에 뿌리에서 여기에서 질소를 먹고 미생물이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바꿔야 요게 올라와서 탄수화물이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 올라와 여기 바뀌거든. 그런데 질소를 안 주면 결국에는 얘가 입 두께가 얇아서 탄수화물이 나가요. 그럼 흰가루병이 와. 그 다음에 여기서 열받으면 노균병이 가리가다. 요 병들은 결국엔 질소 부족에서 생긴 세 가지 병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설탕물을 쳐버리면 한 번에 탄수화물 공급이 돼요. 그러면 얘들이 흰가루병은 사망, 노균병은 서서히 없어지고 이슬을 안 맺으니까 잿빛 곰팡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슬을 안 맺고 제일 잘 자라는 비료량을 결정해야죠. 괜찮죠? 요 표현을 응용해서 적용시키면 누구든지 편리하게 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매뉴얼. 쉽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준다고 해서 식물이 물을 먹느냐? 감자에다 물을 준다, 고추에다 물을 주고 수박에 물을 주고 당근에 물을 주면 물을 절대 안 먹어요. 죽기 싫었어요. 우리는 감자에 물을 주는데 감자가 먹을 것이다 택도 안 소리하고 있어요. 절대 안 먹어. 입 닫아요. 먹으면 지가 죽대. 지 죽을 때도 왜? 절대 안 해요. 감자가 잠둥이라도 괜찮은데 지가 죽으면 지면 손해지. 감자에다가 물을 주면 감자가 왜 먹어요? 안 먹지. 감자가 물을 먹는 양은 설탕 양만큼, 탄수화물 양만큼만 물을 먹는다. 그래서 요소를 줘서 이파리가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걸 멈추게 만들어요. 그럼 이슬을 안 맺는 게 채소의 생산난이고 잎이 살이 쪄서 볼록볼록 엠보싱이 된 게 최고의 생산난이다. 감자밭에 들어가서 수박밭에, 가지밭에, 당근밭에 들어가서 이슬을 맺으면 그건 생산이 감소됐다. 이슬을 안 맺어야만이 최고의 생산량이다. 굵고 큰 놈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당근이 잎을 맺고 있다. 어느 가서 아무것도 영양이 없으면 분명 저희 집에 골드빈 칸이 있어요. 그놈에다가 설탕 섞어 치고 나면 그 다음 잎을 살짝 작게 맺어. 그런데 감자 알이 생기고 크고 있으면 당근이나 감자 크고 있으면 잘 안 돼. 왜? 너무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때는 빠른 시간 비료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비료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듣고 배워서 현장에서 적용할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맞지 않으니까 교육한다 그러면 에이스 그럼 오늘 또 가 누가 뻥치나 이거겠잖아요. 가보면 대다수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십 년 전에 만드는 책에서 계속 읽어주고 있겠죠. 그 내용 우리 가서 뭘 쓰겠냐고. 그래서 감자가 물을 줘서 물을 꼭 먹으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수분이 건조된 양만큼 일부 먹고, 그런데 그것도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4, 5, 6월 달에) 하우스 고추가 시들어요. 시드는데 물을 주잖아요. 그럼 먹고 벌떡 일어나야 돼요. 절대 안 일어나요. 물을 줘도 안 먹어요. 왜? 수분이 측정해보면 35%란 말이야. 그럼 안 시들어요. 시들어요. 그 말은 입속에 질소 부족으로서 탄수화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잎이 벌떡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우스 작물, 노지 작물 하더라도 기본이 기술센터의 토양 분석, 토양 분석에서 적정 범위, 거의 대다수는 우리나라 토양 적정 범위는 80~90%가 높습니다. 10개 중에 9개 반 이상이 높아요. 9.8%. 그러면 100개 가져오면 몇 개? 2~3개. 그 정도만 찜뻑찜뻑한 게 있지. 그게 다 높아요. 그러면 이 비료는 우리가 토양 분석에서 적정 범위라 표시한 것은 어떤 거냐면, 제일 처음에 산도, 둘째가 유기물, 셋째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요 양을 거의 표시한다는 거예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요건 좀 부족해, 유기물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요 양이 적정 범위가 있으면 사용하지 마라. 사용 금지. 사용하면 생산이 감소한다. 우리가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 칼슘이 많이 있는데 인산가리 꺼주고 있으면 생산이 감소합니다. 왜? 겨울이 좋았다 봄에 푹 말리고 한 번에 못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적정 범위의 비료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빠지나요? 질소가 없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질소 분석에 여기 안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질소 손쉽게 배운 게 농협에서 사는 요소 비료죠. 이거 참 좋은 비료예요. 이거 있으면 80~90% 농사는 그냥 무놨다. 80~90%는. 왜 무놨느냐? 작년에 100평에 제일 많이 준 거는 요소 10포. 제주도 키밭에 3000평에 요소 300포 썼거든요. 키가 엄청 잘 돼요. 올 봄에 지금 제일 많이 쓴 데가 사이마트의 포도밭 하우스예요. 100평에 7, 지금까지. 인산가리, 칼슘이 과다돼서 이파리가 쪼그리지고 나빠져요. 그건 뭐야? 시원한 비료에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야 되겠죠. 질소를 먹고. 질소는 시원한 비료고 탄수화물을 생산해서 잎이 두꺼워질 수 있고, 잎이 두꺼워지면 저녁에 가져온, 여기서 가져온, 낮에 가져온 거는 아무리 나쁜 것도 먹어야 돼요. 기공으로 수분을 증발시키고 입에 농축시켜 버리는데, 여기에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 요 놈은
여기 설탕물이 작으면 버리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수박이나 가지나 당근이 이슬 맺는다는 것은 묵었다가 뱉었다가 묵었다가 뱉었다가 먹었다가 토해냈다가 먹어놨다가 토해냈다가 토해낸단 말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장애가 있다면 우리는 생산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량을 기준값을 잡아놨는데 적정 범위가 있으면 사용 금지. 계절의 이 시 값은 질소로 보충. 이 비료가 있을 때는 요소로만 농사지어라. 요소로만 지어야 정확하게 작물이 재배된다. 계절의 이 시값이 질소분이 인산가리가 적정 범위가 있으면 요소만과 재배된다. 왜? 플러스 전극은 이동을 한다. 로타리스를 고자이다. 그 자리에 비료가 있기 때문에 그 비료는 우리가 잔뿌리가 뻗어나가면 계속 비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질소만 공급하면 된다. 요소만 주면 정확하게 맞는다. 그래서 요소를 줘서 맞춰야 될 걸 요소를 안 주고 재배하면 우리는 작물이 제 모습이 안 자라더라. 그래서 고추가 열었다가 안 열었다 하는 거, 열었다가 안 열었다 하는 거. 생장점의 잎을 보면 된다.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작아서 키가 컸다. 아시지? 그죠? 배가 고프니까 키가 컸지. 배부른 멀기가 고추가 배가 고파서 키가 큰다. 수박줄이 늘어지는 거는 비료를 작게 주면 수박줄이 늘어지지. 뭐 수박을 비료를 작게 주면 늘어지잖아요. 수박 마디가 짧으려면 적정량의 비료 주면 마디가 짧아져요. 고추를 비료를 적정량을 주면 키가 작아지는데 비료를 어떻게 비료를 작게 주니까 햇밥 많이 보려고 무조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료를 요 값에다가 다시 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개발을 해요. 제가 이거는 뭐냐, 식물이 성장을 하고 이 방향으로 여기는 비료를 넣으려고 양을 늘려서 5.0이 되면 이 시가 식물이 자라다가 사망을 해. 사망 또는 멈춘다. 척경에 물으면 되겠죠. 비료 줘갖고 15분 되니까. 그러면 날짜에 고추를 심어놓으면 수박을 심어놓으면 날짜에 크죠. 그런데 가늘게 클 거냐 굵게 클 거냐 마디가 좁을 거냐 이게 비료량이 겨울하우스 고추가 제일 안 될 때는 겨울에는 0.8에 이시더라. 여름에는 0.5에 이시더라. 키가 제일 많이 큰 고추의 이시값은 겨울에는 1.5가 되니까 많이 크더라. 여름에는 0.8에서 1.0이더라. 여름에 제일 좋을 때는 1.8에 이시더라. 겨울에는 2.7이더라. 이제 증명이 되죠. 비료를 느껴지니까 키가 큰 거죠. 저거 더 적으니까 자랐다가 안 자랐다겠죠. 그럼 우리가 고추가 안 여는 거는 비료를 느껴줘서 배가 고파서 안 열었다. 무슨 비료를 안 줬어? 요소 비료를 안 줘서 배가 고파서 안 여는 거예요.
요소비를 안 줘서 배고프다. 왜? 인상가리는 토양에 거의 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요소가 부족하다. 네. 비료를 적게 주면 생산이 감소하는데 그 생산량을 비료값에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기비를 뭘 줘야 될까? 물어보면 압니까? 기술센터 토양 분석하면 다 답이 나와요. 기술센터. 기술센터 토양 분석. 토양 분석표에 적정 범위가 있으면 계절의 이식값은 질소분을 맞춰라.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추천 비료는 보면 안 된다. 그건 갖다다. 인산가리가 많이 있는데 또 주라 그러거든요. 인산가리가 많은데 퇴비 주라 그러거든요. 그건 안 된다. 절대 줘서는 안 된다. 미생물을 주면 농사 망친다. 우리가 미생물 간간히 갖다 입고 있죠. 질소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인산가리를 분해해놓고 질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고추뿌리, 가지뿌리, 수박뿌리, 당근뿌리가 소화액에 의해서, 위액에 의해서 질소를 먹고 녹여서 만든 아미노산 단백질을 당근이나 수박이나 가지나 요런 먹어야 되는데 미생물이라서 먼저 질소를 분해해버리니까 나쁜 현상이 벌어진다.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부는 나쁜 것이 많더라. 장애가. 그래서 미생물을 쓸 때는 조심해서 써라. 뭐 비료는 많이 주면 죽겠죠. 아무리 요소 좋다 해도 많이 주면 죽어요. 그러나 그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산면에서 사용할 때 요 표 두 개만 활용을 잘하고 토양 분석 척기기만 있다면 정확하게 고추는 잘 달립니다. 감자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 제가 요소 비료 나오면 박수 치라 그러거든요. 요소 비료만큼 좋은 게 없는데 엉뚱한 거 복합 비료였고 뭐 이상한 걸 좋아해가지고 농사 망치. 올 봄에 고추 비싸죠. 겨울에서 하우스 고추 비싼 주 원인은 재배 면적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추비를 사용했던 비료가 잘못돼서 그래. 질소만 줘서는 잘 나올 건데 토양이 인산가리가 많은데 우리가 이런 비료 자 비료가 같은 수준을 가져 같죠? 그러면 얘들이 질산태면 괜찮은데 암모니아태 질소일 경우에는 가스가 빠져요. 요게 30% 빼면 14% 돼요. 요것도 줄어들겠죠. 결국 이 양이 줄어들면 14에 20, 20이 돼서 시간이 지나니까 가리 가다라서 고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비를 할 때는 엽생을 보게 된다. 고추 이파리 속에 요 힘줄이 노란색이 있으면 가리가 많이 있다. 이파리 힘줄이. 그리고 고추잎이 노란색은 가리. 그리고 요 잎은 고추가 착과 잘 되는 잎. 그리고 고추잎이 쪼글거리는 건 무조건 가리가다. 잎 두께가 얇아서 쪼글거린다. 그러면 이거는
진청색으로 펴진 잎은 정상적인 고추가 착화가 잘 되는데 가리 가다로서 쪼글거린 잎은 안 된다. 그리고 힘줄이 노란 거는 질소가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선택할 때는 이 기준을 꼭 맞춰야 된다. 그래서 진청색에 요게 약간 연노랑이, 여기가 연노랑 빛이 보여요. 연노랑 빛. 그러니까 연노랑 빛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힘줄이 노라면 가리가 많아요. 딱딱하게 굳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겨울 고추나 요런 잎들의 모양과 색깔을 다 달라요. 고추. 근데 고추만 갈 것이 아니야. 그 수박은 잎이 수박 가린자리 잎이 50cm는 10kg, 40cm는 8kg, 30cm는 6kg가 나와요. 수박은 꽃핀자리 잎의 크기가 5cm당 1kg씩 늘어납니다. 수박은. 그래서 수박을 우리가 재배할 때 꽃핀자리의 잎의 크기, 여기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그리고 우리가 수박을 재배했을 때 흰가루병이 왔다는 것은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졌다. 탄수화물이 없어진 주 원인은 질소 부족이다. 그 질소 부족을 치료하면 흰가루병은 잡혀요. 그래서 수박에서 흰가루병이 보이면 이 수박은 키우면 칼과 찌르면 쪼개져 버려요. 잘 쪼개져요. 왜 그러냐? 피가 가리 가다로서 질소 부족으로서 경화가 되었기 때문에 수박을 키우지 않고 잘 터져. 수박이 딸 때 칼과 찌르면 뻑뻑 쪼개지는 거는 가리 가다 제 모습으로 못 큰 거예요. 수박이 다 커야 될 때 비료를 적게져서 굶어서 못 컸다. 수박밭에 가면 다 보입니다. 수박이파리 오래 있으면 안 돼. 쫙 펴지지. 요 비료값을 맞추면 다 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흰가루병을 치료는 뭐 해야 되나? 백평에 요소 10kg 5일 간격 2회 여기에다가 연면시비 골드그린 1.5리터에 설탕 3kg 내지 5kg까지 쳐야 됩니다. 3 내지 5kg까지 치면 이건 금방 한 번에 끝나요. 비료가 들어가지 않고는 흰가루병을 절대 못 잡아요. 그런데 흰가루병은 종류가 달라요. 고추에 있는 흰가루병은 뚫고 들어가고 수박에 있는 흰가루병은 발리고 흰가루병은 다릅니다. 고추에 있는 흰가루병은 뚫고 들어가는데 수박에 있는 흰가루병은 뚫고 잘 안 들어가요. 오이에 있는 거하고 수박에 있는 건 잘 안 뚫고 들어가요. 종류가 다릅니다. 아마 당근에도 흰가루 보행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엔 가리 가다로서 더워서 생긴 병들이 다예요. 가리 가다. 당근이 캘 때 쪼개지느라 그런 것들은 가리 가다로서 더워서 안 크고 있다가 물을 줄 때 울컥 하면서 쪼개져 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는 작물 재배에 계속 연이어 따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기준이 묘하기 때문에 하나를 딱 집어가 강의하면 제일 좋을 건데 요 놈을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잎을 두께를 두텁게 하면 당근이 길어집니다. 그 저희 제품 여기 써가지고 매년 당근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초기에 당근을
옆면 시비는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뿌리를 쭉 뻗쳐줘야 덧발이. 덧발 나는 감자는, 당근은 비가 오고 물이 들거나 가습이 되거나 그런 데는 덧발이 달라. 네, 잎 두께가 달라서요. 잎 두께가 두꺼우면 내려오면서 살이 차는 거거든요. 내려오면서 살이 차는 것들이 고구마, 당근, 무, 이렇게 껍질 두꺼운 것들. 그것들은 영양이 잎에서 내려오면서 살이 차야 되기 때문에 그 잎 두께가 얇으면 덧발이 달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이 나쁘다. 고구마가 신백인 것도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구근이 비례가 될 때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자가 뻔감자 속이 빈 거, 그거는 질소 부족 가리 가다로서 더워서 못 자라고 있다가 울컥 자라면 땡겨버리거든요. 안이 빈다, 속이 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거의 대다수는 비료 부족에서 많이 온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많이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자 몇 킬로 나옵니까? 감자 재배하시는 분 평당 몇 킬로 나와요? 안 나옵니까? 10kg. 예? 10kg. 10kg에 비료가 너무 작았어요. 감자가 멍청한 시골만 보내서 그렇지. 근데 종류마다 다르지. 맞습니다. 숨이 다르고, 예. 도백 다르고, 도백 다르고 다 다르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해보니까 비료 한 포를 먹으니까 3.5kg 나오더라고. 양파는 비료 한 포를 먹으니까 8kg 나오더라고. 마늘은 비료 한 포를 먹으니까 1.5kg 나오더라고. 그래서 각 작물별로 비료 먹는 양까지도 계산해봤답니다. 그래서 또 가리를 소금을 잘 먹고 견디는 종들이 있어요. 옛날에 통일벼, 그리고 요즘 나온 홍산 마늘, 이런 종류들은 가리를 먹고 잘 견디는데 일반 종들은 가리 수분이 모이면 더위 타가 잘 못 견뎌요. 그 좋은 기는 괜찮은데 고온기로 들어갔을 때는 그 해가 심하다. 그래서 가리 성분은 토양 분석 결과 적정 범위가 있으면 함부로 쓰면 생산이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추비를 할 때는 하엽이 마르면 꼭 비료를 줘라. 하엽이 마를 때 추비를 안 주면 생산이 감소한다는 거죠. 하엽이 마를 때. 그래서 비료를 줄 때는 하엽이 마를 때는 하엽이 마르지 않게 됩니다. 하엽이 마르다 소는 전체의 비료가 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엽이 마르고 고온기에 하엽이 더 빨리 마르는 게 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온기에 하엽이 빨리 마른다는 소리는 잎에 있는 탄수화물이 이동이 빨라서 그렇다. 그래서 생명의 채소류나 식물의 주 에너지는 탄수화물 전쟁을 일으켜요. 식물들은 햇볕 전쟁을. 그러면 식물은 빛의 전쟁을 일으키고 동물은 탄수화물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는 뭘 먹어요? 탄수화물. 동물은 탄수화물 먹고 식물은 햇볕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키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엽이 하나가 노화되면 더 빠른 속도로 생장점에 혈순이 나오고 웃자람이 발생한다. 그래서 하엽에다가 옆면 시비를 해주지 않으면 상부 우세성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옆면 시비의 좋고 나쁨은 이런 편차가 있더라. 식물은
영양 생산하지 않는 곳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장점이 잘 자라면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은 날개나 발이나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다르다. 동물은 체내에 위장이 있고 식물은 체외에 위장이 있을 뿐이다.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 간에 잘못이 되는 것은 탄수화물 이동량의 비약이 되죠. 그러면 햇볕이 빛과 온도, 빛과 온도는 영양 이동의 주축이 되는데 어떤 영양을 이동하면 탄수화물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 주재료는 질소. 우리 미생물이 충분하게 소화시켜서 지상으로 가져올 양만큼 우리는 비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식값을 꼭 계산해야 된다. 토양에 비료를 측정하지 않고 농사를 무대포로 짓는 것은 그건 무모한 게임이다. 장님이라는 거죠. 장님의 행세를 하고 농사를 짓는다면 발전이 없다. 하우스 규모가 크다고 해서 경제적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노동성과 비용만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경영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하우스 동수가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 보증이 들어온 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갔어도 밀감나무가 여기 청택이 시퍼렇게 껴요. 왜 청택이 생기냐? 인산이 많아서 먹고 뱉어내요, 몸속으로. 요소를 줘서 뿌리에서 미생물이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어서 잎에서 광합성에서 탄수화물이 되면 순환이 되면서 인산을 뱉어내잖아요. 그러면 밀감나무가 건강해진다. 우리나라에는 식물들이 인산 과다로서 장애가 너무 많다. 그리고 토양 분석 결과에서 농사를 지어라.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작물들은 이런 경로로 움직이는데 이 사계들의 이 식값은 정말 잘 활용하시면 되고, 고추가 키워서면 비료가 될까, 잎이 쪼그러지면 비료가 될까, 감자가 잎이 쭉쭉 뻗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오그러지면 비료가 될까, 심줄이 노라면 비료가 될까, 하엽이 노화돼도 비료가 될까. 그건 인산가리 칼슘은 적정 범위에 있기 때문에 질소로서 이 실을 맞춰라. 공기에서는 저온성 질소를 많이 주고 전기에는 가리 성분은 토양에 있으니까 안 줘도 된다. 결국엔 질소 하나만 줘도 지금은 우리 하우스 토양들은 인산가리가 너무나 과다되어 있다. 이 부분 꼭 지킨다면 작물이 잘 기르될 것입니다. 한 분 질문할 수 있으면 한 분. 없지? 하여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유튜브 상에 황금언론법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기은